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 김동현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많은 신세 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 자료를 어저께 좀 많이 바꿨습니다. 워낙에 지난번 메르스 2015년 메르스 때 상황이랑 좀 유사하게 전개되는 면이 있어서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좀 편한 마음에서 자료를 준비했다가 어저께 상황이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바람에 정신 번쩍 차리고 어저께 새벽 2시까지 다 뜯어고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유동적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얼마만큼 현 상황,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현 상황을 설명하는데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빙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이 발제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고요. WHO에서 매일같이 시츄에이션 레포트라고 하는 걸 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 2월 19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걸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요. 한 7만 4천 명 중국 2천 명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중국 바깥에서는 25개 국가에서 한 900여 명 넘어선 환자가 이제 확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우리나라 대구 자료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제 2월 20일 날 나올 시츄에이션 레포트에는 또 뉴 케이스가 확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 또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몇 가지 역학적 임상적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자체도 지금 바뀌고 있지만 2월 19일자로 보면 좀 메르스 같은 경우 이제 치명률이 한 30%를 넘고요. 사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19일자로 2.7%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3에서 2.5에서 2.7까지 올라갔고요. 내일 되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치명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컨펌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분율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특히 중국에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마일드한 케이스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모에서 빠졌다 그러면 이 수치는 실제보다 오버 에스티메이트 된 것일 거고요. 분모에 들어와야 되는 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 에스티메이트 된 것일 것이고 중국 상황에서 이제 의료 체계가 좀 거의 일부 지역은 어떤 이제 시스템 붕괴, 시스템 페일러가 일어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망자에 대한 사인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케이스가 잡히지 않음으로 해서 언더 레포팅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치사율은 굉장히 특정 우리가 미지의 질병의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어떤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후베이성 같은 경우 3.3%가 보고가 되고 있고 후베이성 이외에 중국 같은 경우 0.9%.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저희 학회에서 관련한 레포트 낼 때는 이게 0.16%였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뭐 중증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뭐 대표적인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휴먼 투 휴먼 트랜스미션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그 이제 바이러스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얘기인데, 이건 전형적인 이제 비말 접촉, 직간접 접촉이고 공기 접촉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세 가지 주요 질환을 이제 전파력하고 중증도를 놓고 보면은 2015년도에 메르스가 중증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전파력은 낮았죠.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독특한 상황에서 밀집되어 있는 응급실 의료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전파력이 병원 내 전파력이 높게 나타났고요. 사스가 중간으로 보여지고 이 코로나는 중증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건 사스나 코로나보다는 메르스보다는 높지 않지만 전파력은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뭐 인플루엔자, 팬데믹 인플루엔자 등을 다 비교해서 보면 지금 가장 그 발병률이나 전파력에 있어서 비교될 수 있는 게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발병률이 18%고 지금 코로나는 중국에서 보고된 바로는 발병률이 14%인데 치명률은 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비하면 이 코로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테 10배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10배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절대 가벼운 질환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 CDC, 차이나 CDC에서 지난 주말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차이나 CDC 위클리라고 해서 그 이제 코비드 19의 그동안에 중국에서 모아진 역학적 데이터를 여러 가지 역학적 파라메타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그가 연령별하고 기저질환에 따라서 케이스 페이탈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보시다시피 70대 이상에서 특히 80 이상이 되면은 케이스 페이탈리티가 한 15% 가까이 되고 있고, 9세 이하는 사망자가 레포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리고 40대까지는 한 0.2% 정도 굉장히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 치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망 분율이 굉장히 높다,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심장질환하고 당뇨, 호흡기 질환, 고혈압, 암까지. 그러니까 그냥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을 때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치명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그룹이라고 하면은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굉장히 이제 고위험 집단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고위험 고령자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모여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이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뚫혀서는 안 되는 공간인데, 불행히도 어저께 청도에서 요양병원 아웃브레이크가 난 게 조금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쪽 같은 그 페이퍼에서 나온 진행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끄는 지점이 이게 그 처음 레포트가 되고 그 한 달 지나서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케이스가 1월 20일 날 처음 레포트가 되고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그
상황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 앞에 이제 이 해일이 올 거냐 말 거냐. 근데 이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전혀 없는 거죠. 들어오면 뭐 아무리 뭐 슈퍼맨이라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같은 이건 이제 WHO 시츄에이션 레포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병한 환자들의 그 발병 분포를 그 에피데믹 커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대부분 이게 그 어디서 익스포저 됐을까 likely exposure location이 되게 중국 쪽이 많았습니다. 중국 쪽이 많다가 지금 점점 이렇게 최근으로 올수록에 대부분 리포팅 컨트리 해당 국가에서 이제 일어나는 휴먼 투 휴먼 트랜스미션으로 발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팬데믹 초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고 뭐 이제 크루즈에서의 발병은 굉장히 언유저한 상황이고 이건 또 다르게 또 저희가 왜 이런 양상이 생겼는지를 좀 평가를 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학회지에 나온 건데 이게 한 일주일 전인데 한 20여 케이스 갖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별로 영향가 없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보도 자료인데 150명, 156명으로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천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불씨를 던진 게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 요양병원입니다. 여기서 그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발견됐고 간호사 5명 확진됐고 15명의 환자가 동시에 앓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앓는 사람들하고 요양병원에서 이완된 케이스의 임상적 양상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엔자의 발병 양상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에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다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인플루엔자로 인한 건강 레포팅은 오히려 굉장히 줄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주변에 감기 든 사람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잠잠해지면 이런 그 감염병 건강 피해 총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이런 걸 고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가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특징이 이제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초기 증상이 마일드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마일드한데 초기에 바이럴 세딩이 이게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활동력이 있을 때 증상이 마일드하니까 활동력이 있는 상황에서 많이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플루엔자처럼 에어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트랜스미션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근데 대부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 뭐 중국의 자료조차도 대부분의 환자는 그냥 회복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셀프 리미티드 코스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부 이제 그 중증 환자는 있지만 치명률은 낮다라고 하면 낮다 높다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이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굉장히 고위험군이다라고 하고, 근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내 2차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어제 뭐 오늘 내일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이렇게
대비를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서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좀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의 측면에서 보면 공중보건 위기라고 하는 게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하자면은 통상의 보건의료 체계와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래서 규모나 시간이나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글쎄요, 이건 또 고쳐야 되네요. 시간은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죠. 규모는 한 150여 명, 지금 사망자는 1명,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자료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굉장히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정상적 사회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규모로 볼 때는 한 명 사망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공중보건 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요. 자,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방을 해야 되고 대비 프리페어를 해야 되고 리스판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대비와 대응 사이를 걸치고 있다. 코로나 집단 발병과 확산이 되고 공중보건 특히가 이제 대구는 이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어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좀 매니저블한 상황인 것 같은 대구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 대응의 기본 원칙 이건 15년도 메르스 때 만들어둔 슬라이드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 시나리오 어프로치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ll hazard approach죠. all hazard approach. 그런데 우리가 메르스 이후의 대비는 메르스는 원내 감염이니까 원내 음압병동 만들고 그다음 감염병 여기에 이제 물론 그것도 안 됐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원 시나리오 어프로치 한 거죠 전형적으로. 근데 교과서에서는 하지 말아라고 돼 있거든. all hazard approach. 그래서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그리고 넥스트가 뭐가 올 줄 비워놨는데 여기를 코로나가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잠재적인 위험의 넓은 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capability,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리벤션 단계를 지났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다른 여타 지역들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위해 감소를 위한 조치를 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복구와 이제 리커버리 앤 레실리언스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볼 때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자를 공항에서 검역하고 또 이제 의원이나 이제 병원에서 확진자를 찾아내어서 그 확진자가 다닌 동선에 노출된 사람들을 밀접 접촉자라는 이름으로 파악을 해서 격리시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봉쇄적인 접근입니다. 컨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구 같은 상황은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사람이 몇천 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건 이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넘어가야 된다. 또 완화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티게이션 페이스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다. 최소한 대구는 그래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봉쇄 전략, 컨테인먼트 기반한 어프로치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최소화 대응으로 이행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와 같은 이건 이제 엔데믹 플루일 때 만들어진 미국 CDC에서 나온 자료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페이스를 가게 됩니다. 커뮤니티 미티게이션,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서의 피해 최소화 과정이 전개되어야 되는 레셔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두면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냥 두면 이렇게 가는데 이 피크 오는 시점을 자꾸 늦춰야 되고 그 피크에 도달하는 그 높이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건강 피해로 인한 그 건강 피해 수준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위에 그림으로 갈 걸 이런 미티게이션을 해서 미티게이션을 통해서 이 좀 완만한 곡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는 여러 가지 여기서는 몇 가지 뭐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은 그 좀 집에 머물러라, 바깥 출입을 좀 제한을 하자,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좀 매스 게더링에 대한 주의라든가 이거는 이제 그 인플루엔자처럼 에어본이 팬데믹 된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는 인플루엔자처럼 에어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휴먼 투 휴먼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증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뭐 전파가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 그 노블 바이러스의 실체를 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티게이션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미티게이션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말고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현장에서 뭐 그 원칙이 뭐든 교과서에 뭐가 실려 있든 일단 현장에 타오르는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특히 대구 상황에 염두를 두면 의료시설, 의료기관의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대구의 주요 대학병원에 응급실 3군데가 뭐 문을 닫고 그래서 그 응급실로 가야 될 환자들이 뭐 근역을 넘어서 다른 데로 가고 지금 물론 일렉티브한 환자들은 뭐 안 가면 되는데 근데 이멀전트한 상황에서 응급실이 문을 닫아버리면 굉장히 오히려 2차 건강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별 진료소 기능을 강화해서 최소한 의료기관만을 지켜야 되는 의료기관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뚫혀버리면 또 문을 닫아야 되는 병원이 비워져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으로 환자 유입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신속한 환자 분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트레이지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는 확진자 한 사람한테 음압병실 하나를 줄 여유가 없어질 겁니다. 대구는 금방 소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음압병실에 넣어야 될 사람 아니면은 그냥 병원 내 1인실로 격리시켜야 될 사람. 음압병실이 아니라 격리될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 환자라도 그냥 집에 있으라 이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마일드한 코스를 거칠 경우에. 그와 같은 이게 이제 의료 자원의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지금 있는 거죠. 이 환자는 음압병실로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마일드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지침은 확진자는 무조건 음압병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더 확산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 때처럼 열 나는 환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에 뭐 플루가 좀 이렇게 많이 발병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퍼블릭 헬스 프리페어드니스 클리닉이라고 해서 그걸 액티베이션 합니다. 그래서 발열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만 가라. 발열 환자들은. 그리고 기타 의료기관들은 정상적인 진료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 거냐? 평소에 뭐 병의원, 민간 의료기관은 그냥 아무도 케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정을 해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뭐 가정의학이나 이렇게 몇 군데 물어보니까 고민을 하더니 어렵다고,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끔 기능 전환을 지금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 뭐 역할이 제한되니까 그러면은 의료원에 있는 의료 인력을 뭐 내보낸다든지, 그건 이제 뭐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뭐 적각 대형팀이나 질본이나 관련된 분들이 더 고민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좀 급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이제 그 컨테인먼트를 위주로 하다가 이게 미티게이션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좀 바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수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칫 정부 기관에서 어차피 이런 그 방역 공중보건 위기라고 하는 건 이제 정치적인 코드를 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 그런 코드를 타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잘못 메시지가 전달되면 1차 방역 실패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이와 같은 성격의 감염병의 진전에 따른 어떤 어떤 이행인데, 어떻게 자연스럽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필요한 단계별 이행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지역 밀착형, 지역별로 이제 나오죠.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밀착형, 주민 참여형 위기 소통 방식을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 분석 같은 걸 해보면 이게 집단 발병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경우에는 뭐 너무 앞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지역은 당분간 좀 주민들한테 좀 이동을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이동을 좀 만약에 그 클러스터가 확인이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지역 밀착형, 주민 참여형,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하고 감염병 전문가, 위기소통 전문가, 또 행정 인력이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좀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 차원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그 지난 2015년도 메르스 때 준비했던 슬라이드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뭐 지역 보건, 공공의료 전담 전문 조직 강화해야 되고, 컨트롤 타워 문제 있고, 지역 보건소 기능 개편해야 되고, 지역 의료 거버넌스 만들어야 되고, 공공의료기관 기반 확대해야 되고, 역할 선진해야 되고, 전문 인력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되고, 이거는 뭐 흘러간 뭐라 그럽니까? 그 테이프 레코딩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다른 자료는 바꿨지만 이거는 똑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코비드 19에서 키 메시지는 뭐 계속 지금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여기서 어떤 키 메시지를 저희가 계속 도출을 할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공의료입니다. 공공의료. 그러니까 얼마만큼 울부짖어야지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가능할지. 지금 지방의료원 현실은, 저도 이제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그저께도 강원도에 몇 분하고 이제 강원도청 분들하고 모여서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이러니까 강원도 의료원 한 군데는 조금 환자를 좀 빼놔야지 나중에 수용하겠다 이랬더니, 도청에 계신 분이 평소에 임금 체불하는데 적자인데, 뭐 독립채산제 적자인데 지금 와서 빼놓으라 그러면 그분들이 말 듣겠냐고. 지방의료원 현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합니다. 비참해. 이게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이다. 이제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민간 의료기관들한테 이제 이제 비우라고 그러거든요. 안 되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 위기도 민간에 의존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쟁 나면 군인들을 동원할 게 아니라 민간인들 차출해서 싸우게 만들 거냐? 공중보건 위기는 하나의 전쟁인데 왜 60년 동안 없는 전쟁을 위해서 이 많은 군대를 유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5년마다 오고 있는 이 공중보건 위기 때 왜 대비를 안 하고 있느냐?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 그냥 묻고 싶어요. 제가 궁금해요. 왜? 몇 번 같은 질문이 나왔고 같은 답이 나오는데 한 번은 오답 노트가 필요하지만 왜 오답 노트를 반복해서 쓰고 있냐? 그 다음에 공중보건 인프라 역학조사관 확충한다고 해서 60명 되는 거 80명 늘린다고 해서 그게 공중보건 인프라가 강화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감염병 지원단도 민간인 신분입니다. 감염병 지원단 강역에다 만들어져 있는데 민간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 시스템이 병의원 짓는 데서부터 이제는 지역사회 예방 중심 공중보건 인프라로 가야지. 그와 같은 인프라 강화되는 속에서 역학조사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도 가능하고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 치료하는 병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중심입니다. 지역 중심. 항상 얘기하는 게 중앙과 지방은 위아래가 아니다. 기능이 다른 거죠. 중앙의 기능이 따로 있고 지방의 기능이 따로 있는데 왜 질적으로 높은 인력은 다 중앙에 몰려가고 지방은 뭐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좀 발상의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방 분권 얘기도 나오지만 지역 중심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어떤 그게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한 번은 아 그래 이번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고쳐보지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아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서울 경기 빼놓고 중앙복지부에 계신 분들 국장님이나 실장님 하시는 얘기가 서울 경기 빼놓고 지방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게 만든 분들이 누굴까? 그래서 지역 거점 최소한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지역 거점 방역 조직을 건설하고 중앙하고 좀 맞짱을 뜰 수 있는 지방의 인력들,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그 란셋지에 벌써부터 이제 그 코비드-19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시즈널 플루처럼 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한테서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체적인 이제 정리 서머리 레포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 기존 질병 있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헬스케어 지금도 간호사들 걸렸죠. 이제 병원이 뚫히기 시작하거든요. 간호사들 환자들이 찾아오니까. 그다음 여기서도 이제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앰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도 롱텀 케어 퍼실리티에 대한 걱정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지나치게 많고 지나치게 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요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요양원은 의료기관도 아니죠. 간호조무사 한 사람도 아니죠. 의사도 없어. 그 다음에 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이런 이제 컨택트 트레이싱, 컨테인먼트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있고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게 enhanced communication strategy가 필요하다는 얘기. 여기서도 지적하고 몇 가지 중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 continued intensive source control, contact tracing, health monitoring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유지를 해라.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죠. Continued containment activity.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 외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거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컨테인먼트를 유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계속 컨테인먼트, 대구 지역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미티게이션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행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액티브 서베일런스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헬스 시스템을 계속 제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중국 사례에서 그게 무너지고 나면은 페이탈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통상적인 그 바이러스에 의한 페이탈리티에 비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티게이션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연구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한 9가지, 10가지가 제가 메르스 때 정리했던 그 내용들인데 똑같습니다. 뭐 위에 2가지는 좀 다르겠지만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또 다시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지금도 계속해서 매뉴얼에 집착해가지고 중국에서 안 오셨나요? 이래서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당했고 싱가포르에서 오는 사람한테 당했고 열이 30 몇 도 아니네요. 폐렴이 없네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학조사가 능력 있는 역학조사관을 우리가 왜 키워야 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문제는 공중보건학적 패러다임이 중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 공중보건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 백스가 꼭 필요하다. 백스가. 근데 뭐 아무도 안 보죠 백스를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현장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되고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체계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같은 결론입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답은 같은 겁니다. 문제는 달랐지만 답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5년 뒤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할지는 안 하겠죠. 이제 저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 보건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건강헬sin가치 구현이 국가보건정책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